안녕하세요. 조성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가라고 하는 장르로 넘어갈 텐데요. 본격적으로 향가 해석을 하기 전에 향가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 그리고 이 향가를 기록하는 독특한 표기체계인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글자가 없던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서 기록하는 방식이었던 향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론, 그리고 향가 중에서 서동요라고 하는 향가 한 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만 이번 시간에 하면 되지 왜 서동요까지 같이 곁들여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서동요가 아주 이지피지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하는 거고, 특히 이 서동요는 내용적으로는 별로 볼 게 없고 내신 같은 데서 향가 해독과 관련돼서 많이 연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서동요까지 같이 연계해서 배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란 무엇인가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 가는 이제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겠죠. 노래라는 뜻일 거고, 이 향이라는 뜻이 중요할 텐데, 이 향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 신라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그때 당시에 당나라, 그러니까 신라에 대응되는 그때 중국 시기의 당나라였잖아요. 당나라에서 신라를 부르던 이름이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가라는 제목 자체가 신라의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향가는 어떠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향가들은 전부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좀 알아야 되죠? 자, 이 삼국유사라는 책은 이련 스님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자, 고려 때 사람이죠. 즉, 이 향가는 신라 때의 노래이지만 고려 때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기록 자체는 어느 시기에 된 거예요? 고려 시기에 된 거죠.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두 개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삼국 사기와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삼국유사를 꼽을 수가 있죠. 작가도 솔직히 알아야죠. 삼국사기는 누구예요? 김부식증이 지었고,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스님이 지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 삼국사기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중에 뭐가 더 먼저 쓰여졌을까요? 이게 벌써 이름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할 때 유라는 얘기가 유사하다 뭐 이럴 때 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유실물 센터라고 들어봤어요? 유실물? 그게 잃어버릴 유자거든요. 그래서 이 유라는 거는 잃어버린 역사란 뜻이고 빠진 역사란 뜻이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기록하지 않았던 빠진 잃어버린 역사들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삼국사기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삼국유사가 기록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이 삼국사기의 내용은 뭐라고 평가받냐면 정사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사가 역사라는 거거든요. 정사라는 거는 정통 역사로서 인정받는 공인된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은 야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야매라고 들어서 야매 역사 같은 느낌? 정식 역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괴담이나 뭐 음모나 어떤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삼국유사인데, 아무래도 김부식은 신진사대부 유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비롭거나 괴이한 일이나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로 인정을 안 하고 삼국사기에 잘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련 스님은 그러한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롭고 독특하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들도 우리 이야기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삼국유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이 삼국사기라는 책은 주로 역사학과, 한국사를 배우는 역사학과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삼국유사는 주로 문학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문학과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분들, 뭐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냥 단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삼국사기는 역사도 삼국유사는 문학이다 라고 해서 역사와 문학을 쫙 찢어놓는 그런 종류의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거는 올바르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 이유가 과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역사랑 문학의 차이라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문학이라는 건 허구적이라는 뜻인데,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실제와 허구를 지금만큼 명백하게 구분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삼국사기 안에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알죠?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무리 들어도 관이 움직이지 않다가 평강공주가 와서야만이 관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그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뭔가 쪽인 문학적인 뭔가 좀 상상력의 장치가 동원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삼국유사에 굉장히 많은 절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과 사건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문학이라고 허구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실제 일어난 역사와 허구의 그 문학 자체를 지금처럼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역사고 이것은 문학이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옳지 않은 그런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삼국유사라는 책은 향가만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었고 여러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한 나름의 역사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삼국유사라는 책은 향가와 더불어 그 안에 창작 배경, 이야기, 설화가 같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과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고대 가요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가 창작된 배경, 그 사건의 전말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었죠. 향가도 마찬가지로 이 향가가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스토리 속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창작 배경이 같이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향가는 그 창작 배경을 같이 알아두면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 볼게요. 향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지금까지 고대 가요는 형식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 한문으로 번역됐을 때 몇 원 몇 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본격적으로 우리말로의 형식은 얘기하는 건 처음일 텐데 이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구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줄수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쉽죠? 4줄짜리 향가는 4구체, 10줄짜리 향가는 10구체가 되는 겁니다. 자, 4줄짜리 향가는 민요, 민간인들 사이에서 불리어 오던 그런 것들이 향가로 정착된 경우가 많고, 향가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 단순하고요, 비교적 단순하고 크게 문학적으로 뛰어나거나 문학적인 장치나 비유, 그런 고도의 문학성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지고 다만 민간인들 사이에서 불리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게 될 서동요라고 하는 작품도 4구체의 노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8구체가 되겠죠. 4구체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아무래도 문학은 긴 문학에서 짧은 문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짧은 문학에서 긴 문학으로 가겠죠. 그래서 4구체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4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중간적인 과도계적인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구체입니다. 자, 이 10구체야말로 향가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보다 다채롭고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가라고 하는 장르를 공부할 때 주된 공부 대상, 출제 대상이 되는 그 형식은 주로 이 10구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구체 향가를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향가들도 대부분 10구체인 경우가 많아요. 제막매가나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겠죠. 자, 이 10구체 향가는 가장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로서 문학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면서 동시에 산회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19체 향가만 독특한 이름을 붙여서 산회가라고 하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19체 향가의 해독상에서 조금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0줄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의미적으로 조금씩 끊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세 부분으로 어떻게 끊어지냐면 4줄, 4줄, 2줄이라는 4 플러스 4 플러스 2의 분절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은 의미 단락으로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10줄이 하나의 얘기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4줄로서 어떤 의미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4줄을 가고 마지막 2줄과 같은 의미적으로 약간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42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세 부분 중에서 이 마지막 2줄, 이것을 부르는 명칭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명칭이 바로 낙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낙이라고 할 때 낙은 이 떨어질 낙자예요. 낙하할 때요. 이 낙자인데 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의 모든 내용과 중요한 점들이 마지막으로 쫙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낙구니까 딱 봐도
이 사사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낙구임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낙구에서는 시상의 종합과 압축과 정리, 비슷한 말이죠. 어떤 이 시의 내용을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정리해서 감정을 끌어올리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을 실현해주는 그 파트가 바로 마지막에 낙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때로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무언가로 나아가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 쓰는 거죠. 한국어는 항상 중요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이 시의 핵심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그 마지막 두 줄을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구의 첫 부분은 등과 같은,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감탄사.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이 감탄사기 때문에 당연히 낙구의 첫머리에서는 감탄법인 영탄법이 드러나겠죠. 자, 이 낙구의 첫 부분이 이런 감탄사가 고정적으로 온다는 점에서 이것을 힌트로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향가가 무엇의 기원이 된다? 시조의 기원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시조라고 하는 조선시대, 고려 후기에 발생해서 조선시대에 융성했던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창작된 형태인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어디서 기원했는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라시대에 향가가 바로 시조의 오리진,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시조는 우리 몇 단 구성이었죠?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었죠. 자, 향가 몇 단 구성이에요? 4+4+2의 3단 구성이죠. 의미적으로 세 부분으로 끊어진다는 점에서 향가와 시조가 공통점을 보이고 있네. 자, 두 번째, 고정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고정적 요소가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해요. 여러분, 시조는 총 12음보 중에서 나머지 음보들은 전부 글자 수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종장, 마지막 줄의 맨 첫 부분만큼은 세 글자로 고정해야 되죠. 자, 보세요. 향가도 이 세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의 가장 첫 부분에 감탄사라는 고정적 요소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이 향가가 발전되고 변형돼서 시조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죠. 근데 잠깐만, 우리 정읍사 할 때도 그 정읍사가 시조의 기원이 된다는 견해가 있었죠. 다들 지들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내신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자, 향유 계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향가는 주로 누가 창작을 했는가? 주로 승려 또는 화랑과 같은 무슨 계층? 귀족 계층에게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록 방식 봅시다. 자, 기록 방식은 뭐예요? 자, 신라나 고려 때는 그것을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었죠. 왜? 세종대왕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글자를 빌려서 표기했다고 했었고, 가장 익숙한 다른 나라 글자는 뭡니까? 바로 한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독특한 표기 체계인,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뭐예요? 향찰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자, 향가가 보이고 있는, 향가에서 나타나는 주된 주제의식은 무엇이 있을까? 이 5개로 많이 정리를 했었고요. 자, 민요적, 불교적, 유교적, 서정적, 주술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불교적인 것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도솔과 원앙생가 이런 것들, 좀 불교적 요소가 있고, 참고로 이 제망매가에도 약간의 불교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안민가는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안민가의 작가는 승려입니다. 승려. 안민가의 작가는 승려, 충담사라고 하는 승려인데, 승려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색채가 아니라 유교적 색채가 드러난다는 점은 안민가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서동요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처용가 배울 건데, 이 처용가는 뭔가 주술적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처용가 가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자, 마지막 의 갑시다.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는 우리말을 우리 방식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학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정신을 보여준다고 카더라. 자, 깊이 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3번, 작품마다 이야기가 동반되어 문학과 역사가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향가의 의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향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 향찰, 그 향가를 기록하기 위한 향찰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향찰을 들어가기 전에 이 향찰을 포함하는 이 좀 더 큰 개념인 차자 표기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 차는 뭐냐면 빌릴 차자예요. 차용증이라고 뭐 빌리고 써주는 거 있죠. 빌릴 차자인데 뭐 임차, 임대 이런 것도 들어봤죠. 자, 자는 뭐겠어요? 글자죠. 글자를 빌려 표기하는,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식을 차자 표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시옷 아 같은 우리 한글이 없을 때 만약에 이렇게 사랑해라고 영어를 빌려 썼다면 이거 역시 차자 표기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국어사, 우리 옛날 문학에는 영어가 없었으니까 이 국어사에서 취한 차자 표기법은 전부 뭘로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한자. 한자를 빌려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종류에는 세 가지, 이두와 향찰과 구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나 구결은 나중에 문법을 공부하거나 대학 가서 혹시 국어를 공부하게 된다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자,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표기하는 방식에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대어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 왜? 신라어를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공무도화가 배웠었죠. 여러분, 공무도화가를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고구려의 언어, 고구려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죠. 왜? 이 공무도화가는 애초에 한시, 한문시로 번역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 고려어 문장과 단어가 어땠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향가는 신라말, 우리 고대 우리말의 문장과 단어와 순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한국어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향가 해독, 그 다음에 향가 또는 향찰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뭐냐면 빌려올 때 일관성 있게 빌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빌려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빌려오는 방식에 일단 음을 빌려오는 음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뜻을 빌려오는 훈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대학 수준에 가면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나누게 될 거예요. 음독, 훈독, 음가, 훈가라는 네 종류로 나누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음을 빌리는 것, 뜻을 빌리는 것에 음차, 훈차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향가 해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 향가가 이련에 뭐예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삼국유사가 지금은 유명한 책이지만 사실은 이제 고려 때 기록되고 조선시대를 거칠 때 그렇게 조선시대에서 널리 읽힌 책은 아니었어요. 극히 일부의 조선 사람만 이걸 읽었고, 그리고 그 읽은 사람들 대부분은 향가를 해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대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향가를 해독하지 못했냐면 조선시대에 오면 한자를 뜻으로도 음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냐면 우리는 한자를 음으로만 읽는 방식만이 남아버렸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한자 못해도 뭐 이런 한자들은 알겠죠. 자, 이런 한자는 알겠죠. 자, 이게 뭐예요? 나무 목자와 마음 심자죠. 자, 만약에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또는 조선시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딱 써놓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읽겠어요? 이거를 나무라고 읽는 사람은 없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목이라는 음으로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음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심이라고 하는 음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향가는 이 한자를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우리 문학 역사상 좀 부끄럽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향가라는 것을 최초로 해독한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오쿠라 신페이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최초로 신라의 향가를 해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대체 일본 사람들이 이 향가를 해독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일본어에서는 지금 현대도 그렇고 지금 2020년에 일본인들도 한자를 뜻으로 읽는 방식과 음으로 읽는 방식이 공존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본은 한자를 읽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모쿠라고 읽을 때는 그것을 음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키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걸 나무라는 뜻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일본어로 마음이 코코로거든요. 코코로라고 읽을 때는 마음이라고 뜻으로 해독한 거고 이것을 싱이라고 읽을 때는 음으로 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었던 오쿠라 신페이는 딱 이걸 보고 나서 이거 음하고 뜻하고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빌려온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향가를 해독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은 그 한문을 읽어도 이거 무슨 암호야? 이거 무슨 뭐 주문이야? 해독이 도저히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향가 해독이 좀 어려웠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심심풀이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음을 빌려오고 어떨 때 뜻을 빌려왔느냐 100%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이 실질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뜻이 있는 형태소죠. 그런 경우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로 뜻을 빌려오는 뭐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훈차가 많이 사용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와 어미와 같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음을 빌려오는 음차를 많이 했다고 되는데 죄송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의 경우에는 주로 음차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테니까 예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 한자가 나라는 뜻을 나라는 뜻의 오자고 그다음에 옷, close라는 뜻을 갖는 의자예요. 이것은 오의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뜻을 살려 읽어서 나의라고 읽어야 돼요. 예시 하나만 더 드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친구야 너를 사랑해 이 문장을 편지로 쓰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는 거냐면 잘 보세요. 친구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프렌드란 뜻이 있지. 그런 경우에는 뜻을 빌려와서 친구 우자를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친구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로 가봅시다. 야. 이 야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부를 때 쓰이는 한국어의 문법적인 형식 형태수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자냐면 이끼 아자예요. 근데 이 야는 이끼라고 하는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친구 이끼 있다고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문법적인 그러니까 음만 살려서 친구야라고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를 봅시다. 너는 you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써놓고 이거는 너 여자거든요. 이 너 여자는 여라고 하는 음은 아무 상관없고 너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인데 을자가 없으니까 뭘 갖고 있냐면은 이게 새 을자거든요. 자, 이제 알겠죠? 이거는 새라고 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을이라고 하는 음으로 읽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는 사랑 애자를 뜻으로 빌려오고 그 다음에 해는 우리 문법적인 어미니까 그냥 뭐 바다 해자를 갖고 오든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한자를 빌리는 방식이 바로 향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한자의 뜻과 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냐면은 각 글자가 뜻을 빌린 건지 음을 빌린 건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나는 밥을 먹는다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때 나는 당연히 뜻을 빌린 거고요. 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은이라고 하는 음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음만 빌려온 거고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훈차 음차 훈차 음차 훈차 음차 음차 이 방식으로 한자를 빌려왔구나.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향찰이라고 하는 기록 방식,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서동요라고 하는 향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동요는 아주 이지예요. 이것은 어떤 비유, 상징, 의미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민요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서동요의 공부 포인트는
오로지 배경설화, 이 이야기와의 연관성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이 서동요가 굉장히 재미있는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서동요는 출제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지가 않고 주로 내신 공부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서동요는 서동이라는 애가 선화공주랑 결혼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소문, 찌라시, 가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노래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둘이 결혼이 성사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미래를 예언하는 노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것을 우리 문학에서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은 참요라고 해요. 참요. 이 참요는 예언적인 노래 또는 어떤 음모적인 노래, 약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 참요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고려 말에 목자득국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려 말에 목자득국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목자득국을 한자로 쓰면 목자득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무 아들 얻는다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 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게 나중에 실현이 돼요. 이게 실현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누가 왕위를 찬탈해요? 누가 반역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까? 바로 이성계라는 사람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집권하게 되죠. 근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나무 아들이 아니라 이 두 자를 하나로 합치면, 세로로 딱 합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성계 할 때 이 이씨의 이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이씨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노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이 흉흉하잖아. 인심이 흉흉하고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이런 어떤 참요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서동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얘기했던 배경 설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어떤 여자가 살았어요. 어떤 여자가 살았는데 밤마다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뭔가 관계를 맺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여자가 실을 딱 연결해가지고 옷에 실을 꽂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따라가 봤는데, 그 실이 어디로 들어가 있었다? 연못으로 들어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 밤마다 찾아오던 그 남자는 누구였냐면 연못에 살던 용이었던 거예요. 그 용이 사람으로 변해서 밤마다 관계를 맺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은 서동이었어요. 이 서는 마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라고 하는 야채라고 해야 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채소 알죠? 이렇게 그 뿌리 같이 생긴 그 마 있잖아요. 그래서 마 이렇게 가룬에서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본에선 정말 마를 많이 쓰죠. 붓카케 우동이라고 그 우동에 마를 갈아 넣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마가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뭔가 약간 콧물같이 뭔가 이게 식감이 되게 끈적끈적하니 뭔가 좀 희한한 식감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야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이 마를 캐서 팔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동, 마아이, 맛동, 그러니까 말을 캐는 소년이라는 의미에서 서동이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그 서동이 무슨 소문을 듣냐면은, 신라, 이제 백제, 이건 백제가 배경인데, 신라라는 옆나라에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동과 선화공주입니다. 선화공주가 미모가 굉장히 뷰티풀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이 진평왕의 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진평왕의 둘째 딸이 누굽니까? 바로 덕만공주. 누구예요?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이 되는 거죠. 선덕 여왕의 동생인 선화공주가 되게 뷰티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서동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짜로 말을 주면서, 야, 내가 마 하나 줄 테니까 이 노래 너 불러 퍼뜨려, 너 옆 친구한테 가르쳐줘, 막 이러면서 이 노래를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굉장히 선화공주랑 몰래 서동이랑 밤에 짝짝꿍한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찌라시, 가짜 노래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지금 가짜 뉴스, 찌라시 요새 되게 말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온 경주로 퍼져가지고 그걸 들은 진평왕은, 아니, 공주라고 하는 애가 태도가 조신하지가 못하고 밤마다 외간 남자랑 사랑에 빠져갖고 논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
저 멀리 나가! 그러면서 공주를 궐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동이 얼마나 쓰레기야. 지금 자기가 여자 차지하려고 가짜 뉴스로 궁궐에서 쫓아나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 정말 희대의 쓰레기죠. 개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는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공주의 어머니였던 왕후가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 이러면서 무엇을 주냐면 금덩이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금덩이를 들고 터벅터벅 궐에서 쫓겨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서동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질게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백제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근데 공주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아주 귀한 것을 어머니께서 왕후께서 나한테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서동한테 딱 보여주니까 뭐가 있냐면 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동은 그거 보고 콧방귀 끼는 거야. 이게 귀하다고? 알고 보니까 서동은 자기가 말을 캐던 뒷산에 그 금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서동이 그 금맥에서 금광에서 말을 캐고 있었던 거지. 근데 서동은 그 금이 같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보자. 그러니까 거기 진짜 휘둥그레질 정도로 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캐가지고 그럼 이제 떼부자 됐겠죠.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그 금을 캐가지고 궁궐이라는 거는 이제 신라의 궁궐로 도술로 딱 순간이동시켜가지고 보내니까 왕이 이걸 보고 세상에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왕이 아주 칭찬하고 그걸로 이제 인심을 얻어서 결국 백제의 왕이 되었다. 누가? 서동이 백제의 왕이 되었다. 누구요?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요의 작가는 이 서동요의 노래 작가는 서동이 지었다고 하기도 하고 무왕이 지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서동과 백제 무왕은 동일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뭔가 희한한 글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양조동 해독이라는 글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이라는 말을 아는데 해독이라는 말을 쓰죠. 이 해독은 어떨 때 써요? 뭔가 암호 해독 이럴 때 쓰죠. 근데 왜 해독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해독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향가라는 것은 그 원래 의미를 알아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암호 해독 같아가지고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독을 한 교수님들 학자들마다 내용이 비슷할까 천차만별일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향가에는 해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향가를 배울 때 신라인들이 정말 이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신라인들이 원래 무슨 내용으로 불렀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향가를 어렵게 해독해봤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교수의 추측인 거예요. 만약에 양조동 교수님 버전이 아니라 김한진 교수님이나 오쿠라 신페이 버전으로 다른 버전으로 나온다면은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본문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가해독 투탑이 두 분이에요. 양조동 박사님과 양조동 김한진 이 두 분이 투탑이고 주로 이 서동요는 양조동 교수님 번역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조동 해독본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향가가 이렇게 암호로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향찰이죠. 이 한자는 한문이 아니에요. 중국말이 아니라 우리말을 빌려 쓴 향찰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해독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양조동이라는 분은 과거 사람이 아니라 현대 사람이에요. 요새 사람인데 그분이 해독해놓은 이 본문을 보니까 자 어때요? 이걸 현대 국어로 번역해놨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중세 국어로 번역해놨습니까? 훈민정음 시기에 중세 국어로 번역을 해놨죠.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대체? 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여기에 과거에 썼던 그런 표현들이 써 있는가 궁금할 수 있겠죠.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향가라는 것은 해독을 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언어가 있어야 되죠. 자, 이 향가는 어느 시대 노래라 그랬습니까? 신라 시대에 불려서 고려 시대에 기록된 언어라 그랬죠. 근데 이 신라와 고려 시대의 언어는 워낙 오래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국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아니 신라 고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훈민정음 때 세종대왕 때 600년쯤 전에 그 우리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랑 되게 달랐죠. 지금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죠. 근데 세종대왕이 뭐라고 썼어요? 나라스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 수화로 서로 스마스리 아니하사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사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신라나 고려 때는 얼마나 더 달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나 고려시대의 언어를 해독함에 있어서 현대어를 기준으로 해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의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독하는 것이 그나마 맞을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중에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한국어가 언제 겁니까? 훈민정음 시기의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가 해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민정음 때 국어를 이해하기도 따라가기도 여러분들 벅찼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세국어 할 때. 근데 이 한가 해독하시는 분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된 것 마냥 훈민정음 시기에 한국어를 마스터를 해서 그 언어를 기준으로 이 더 오래된 시기의 한가를 해독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변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한가 오른쪽에 써있는 이 번역본들이 왜 현대국어가 아니라 훈민정음 시기의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써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봅시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릇이 얼어두고 맞둥방을 밤아이 뭘 앓고 가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해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세국어의 해독은 나중에 이제 고려가요 들어갈 때쯤에 본격적으로 좀 이 해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일단은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선화공주님은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글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음에 주목해야 되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화공주님은 남 그릇이 얼어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우리가 하는 그 남, 타인할 때 그 남이에요. 그릇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그릇이가 그윽하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이 그윽하다라는 게 옛날에 그윽하다는 뜻은 몰래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게 그윽할 밀자인데 이 밀이 은밀하다 할 때 그 밀자예요. 밀수꾼, 밀렵, 밀정, 은밀 할 때 밀자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남 몰래라는 뜻이에요. 남 몰래 얼어두고인데 여러분 요 하나만큼은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전시가에서 얼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시간에 얼다라는 단어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얼다는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꽁꽁 얼다, 그러니까 freeze, 꽁꽁 얼어붙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다, 결혼하다, 뭐 정을 통하다 이런 뜻인데 결혼하다, 정을 통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19금이 아니게 순화시켜 놓은 표현인 거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표현에 가깝냐면은 성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자, 이런 표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얼다라는 말은 고전시가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고려가요 중에서 동동도 나올 거고요. 어전옥저하는 뒤.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에 어른날 오신밤이며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생 한호의 시조에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의 고전시가에 얼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어린이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린이의 반대말이 어른이죠. 근데 이 어른이 어원이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어른이 어른이 즉 어른이에서 왔다. 뭐예요? 관계 맺은, 이미 관계를 맺은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제 어원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화공주님이 남 몰래 얼어두고 그러면 이 사이 생략된 게 뭐예요? 서동과 몰래 관계를 맺고 맞둥방을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둥서방님을 밤에 몰 안고 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몰은 지금의 몰래란 뜻이에요. 밤에 몰래 앉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안 벌어진 일이에요? 전혀 벌어진 적이 없는 가짜 뉴스예요. 이건 모함이야, 모함.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서동하고 관계 맺고 밤마다 맞동방하고 짝짝꿍 서로 사랑하고 앉는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동이 공주를 쫓아내려고 작정하고 지금 찌라시를 퍼뜨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별다른 표현 방식은 없고 이 해독에서 그치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구체 현가라고 되어 있죠. 자, 몇 줄짜리입니까? 1, 2, 3, 4. 자, 4줄이기 때문에 사구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널리 불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민요라고 하는 거고 참요는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참요적, 민요적, 풍자적 이렇게 들어있고 주제가 봅시다. 자, 주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표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 내부, 이 시만 고려했을 때 시만 고려, 시 안의 내용만 고려했을 때는 이 시의 주제가 뭐예요? 선화공주가 은밀하게 맞동이랑 사랑을 나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면적 주제, 즉 배경설화,
배경 이야기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어떤 주제인 거예요? 선화공주를 아내로 얻기 위한 어떤 찌라시, 계략, 계책, 모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로 민요가 향자로 정착됐다. 그 다음에 노골적이고 직선적인 밤에 몰래 만난대요 같은 직설적 노빠꾸 표현이죠. 그런 걸로 시적 대상의 행위. 시적 대상은 누굴까요? 선화공주와 서동의 행위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화 이해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심화 이해는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내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대비용으로 이걸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 봐줄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서동요가 별다른 문학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표현 방식이 없기 때문에 낼 문제가 많지 않고 따라서 내신 시험에서는 문학적인 내용보다는 향가 해독과 관련된 문제를 꼭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하면 되냐면 훈찬지 음찬지 뜻을 빌려온 것인지 음을 빌려오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해독본이에요. 자, 선화공주님은을 이 글자를 보고 선화공주님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선화공주는 다 음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음을 빌려오는 음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화공주님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님이 중요하죠. 님은 요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뭘 빌려온 거겠어요? 이것은 주라는 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은은 다시 아래겠죠. 오케이? 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요겁니다. 바로 이거는 맨날 시험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님 주자지만 음을 빌려왔는지 뜻을 빌려왔는지 여부가 달라요. 선화공주라고 하는 것은 음을 빌려온 건 여러분들 이해했죠? 근데 이 님이라고 하는 거는 주라는 음과는 관계없이 선화공주 님이라는 뜻으로 읽어라라는 의도로 빌려왔기 때문에 음차, 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 향차를 빌려온 방식이 다르다는 게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님은 할 때 은은 보조사, 조사, 은이죠. 이거는 숨다라는 의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은이라고 하는 한국어의 문법적 요소를 빌려온 음차가 되겠네요. 자, 남 몰래 얼어두고 되어 있는데, 자, 남은 뭐겠어요? 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타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뜻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뜻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훈차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몰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몰래가 그윽하다가 아까 비밀스럽게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뜻을 빌려온 거고, 그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는 현대국어로는 뭐뭐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그윽하게 이런 식으로 이 개는 문법적인 요소, 어미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음차로 가는 겁니다. 자, 남 그스시 얼어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어두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어가 어미죠. 어미기 때문에 이제 음을 빌려온 건 알겠는데 이게 음이 양자죠. 양자인데 어라고 지금 빌려온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량자도 과거에는 음이 지금이랑 좀 달랐겠죠. 그래서 이 량이 옛날에는 뭐 어랑 비슷하게 읽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건 량이라는 의미인데 얼어두고 할 때 이 량을 음을 빌렸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정확히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도 아니고 해독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얼어두고 이 고자는 되게 깔끔하죠. 뭐뭐 하고 먹고 나서 할 때 그 고자 연결음이 고를 옛날이라는 의미랑은 아무 상관없이 고라고 하는 음을 빌려왔다. 이건 훨씬 깔끔하죠. 자, 그 다음 넘어볼게요. 맛동서방을 밤에 몰래 앓고 가다. 자, 맛동방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적으로 맛동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조지는 거예요, 시험. 왜 그런 거냐면 자, 이 방할 때 이 방자인데 이 방이 무슨 방자냐면은 룸이라는 의미의 방자예요. 그리고 맛동방을 할 때 이 방은 서방님 할 때 방자거든요. 맛동방을 할 때 이 방이 룸이라고 읽히면 안 되고 서방할 때 방이어야 되죠. 그 말은 룸이라는 의미는 전혀 관계없이 서방할 때 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을 빌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훈차가 아니라 음차, 서방할 때 그 방의 음만 빌려오기 위한 거라는 거고 이 룸이라고 하는 의미의 방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이해한다면 여기서 내신에서 실수하는 일은 없겠죠. 자, 마지막 부분. 밤에 몰래 안고 간다인데 밤에 그렇죠? 이 애는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한국어의 조사기 때문에 음을 빌려온 거예요.
자, 몰래인데 아까 몰래는 뭐냐면 몰이었죠. 몰. 옛날에 몰래가 몰이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묘을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몰이라고 해독했거든요. 양준호 박사님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신 교수님은 이게 맛둥방을 몰래 안고 가다가 아니라 맛둥의 그 거시기? 그 고한? 맛둥의 고한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독한 논문을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쨌든 양준호 박사님 해석으로는 이 묘리 합쳐서 몰래란 뜻이고 안고 간다 죄송해요 안고 간다인데 습관적으로 다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다는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다 여자인데 뜻을 빌려왔다는 게 예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기억해야 되는 예외 상황이고요. 다 여자인데 일반적으로 다라고 하는 거는 종결 어미니까 문법적인 요소니까 음을 빌려야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이거 안고 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독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다른 향가들도 보면은 전부 이 다가 이 다 여자가 마지막 끝내는 의미의 종결 다를 표현하고 있다는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는 예외적으로 이 문법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빌려왔다라고 예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왜 안고 가다 할 때 고가 음이 다른데 왜 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기억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 견이 옛날에는 뭐 고랑 비슷하게 읽혀가지고 이게 고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굳이 왜 그런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다 향가는 일종의 추측이고 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암기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뜻을 빌린 거고 무엇이 음을 빌린 것인지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좀 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 말고 나머지 것들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리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좀 강의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향가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향차례 일반적인 내용, 거기에 서동요까지 같이 하느라고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너무 지루하지 않게 들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